안녕하세요. 책 읽는 토끼TV 신경진입니다. 어느덧 11월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첫 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세상 사는 게 무슨 재미로 사나?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책 읽는 거 즐겁습니다. 이 즐거움을 찾아서 오늘도 열심히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Velvet Buzzsaw라는 책이 아니고 이건 영화입니다. 넷플릭스 영화이고요. 현대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현대미술이란 무엇인가? 옆에 지금 위쪽에 나와 있죠. 현대미술을 움직이는 작가와 경매 갤러리의 르포르타주 발음 어렵네. 르포르타스 하이엔드 컬렉터가 알아야 할 현대미술의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하이엔드 컬렉터가 아닌 우리로서는 사실은 뭐 군침 흘리듯이 뭐 이렇게 그냥 보는 건데, 그래도 현대미술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작가는 컬렉터이면서 동시에 또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미술에 대한 지식도 있고 경제관념, 어떻게 이 미술품들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가, 이걸 중심으로 쓴 르포르타주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뉴욕이라고 합니다. 박제상어 판매를 위탁받은 에이전트는 두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자, 박제상어를 팔아야 된다. 하나는 소위 현대미술 작품으로 평가받는 박제상어를 1200만 달러라는 거액에 팔아야 했다. 또 다른 문제거리 골칫덩어리는 작품의 무게가 2톤이 넘어갈 정도로 무거운 데다 수송 또한 만만치 않았다. 자, 박제상어 어렴풋이 보셨을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많이 회자됐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상어가 1200만 달러, 지금 환율로는 170억 정도입니다. 170억, 20년 전 일인데 상어부터 보시죠. 이 2톤이 넘는다는 박제한 상어입니다. 이거 썩지 않도록 용액에 넣어서 죽은 상어를 넣은 거죠. 이게 미술품입니다. 작품 제목이 The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the Mind of Someone Living. 살아있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물리적 불가능성. 뭐 좀 어려운데 대충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작품을 보는 우리는 살아있을 때 볼 수 있잖아요.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리긴 하지만 이걸 물리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리는 거 불가능하다. 살아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마 이런 뜻 아닐까? 제가 추론해 봤습니다. 데미안 허스트가 1991년 굉장히 오래되었네요. 만든 예술작품입니다. 이걸 이제 2005년 한 14년이 흐른 후에 뉴욕에서 이제 판매가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에? 1200만 달러. 박제상어가 예술적 개념을 지닌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이것을 미술작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술계에 많았다. 미술계 내에서도 당시에 논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미술작품 맞아? 게다가 이 가격이 1200만 달러라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작품은 팔렸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처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박제상어를 구입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일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자,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팔렸다고 합니다. 1200만 달러에 170억에. 그런데 이 메커니즘이 이
이 박제상어가 거래되는 방식이 간단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간단하지? 이거 어떻게 170억에 살 수가 있지?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미술품이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 금액으로 거래되는가? 현대 미술계에서는 논리적인 판단력보다는 브랜드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 작품은 보기 드물게 최고의 브랜드를 여러 개나 달고 나온 회기작이기 때문이다. 자, 브랜드, 브랜드? 나이키? 뭐 이런 브랜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브랜드 한번 보실까요? 어떤 브랜드들이 이 거래에 참여했는가? 자, 우선 이 작품을 팔겠다고 내놓은 사람이 찰스 사치라는 컬렉터입니다. 이 사람 바로 브랜드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거래를 맡은 에이전트가 레리 가고시안 뉴욕 갤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이제 작품을 사겠다라는 쪽에서는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장 니콜러스 세로타경,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스티브 코엔이라는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경영자, 컬렉터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붙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붙었다. 브랜드가 딴 뜻이 아니고 유명 인사들이 거래를 했다. 자,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 찰스 사치라는 컬렉터, 가고시안 딜러, 테이트 미술관, 세로타 관장, 미술관장, 스티브 코엔 컬렉터, 슈퍼리치죠. 이런 사람들이 다 붙었다. 이제까지 미술품 판매에서 이처럼 유명한 최고 브랜드가 함께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이 박제상어가 1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에 거래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이 판매 시점에 디케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박제상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처음에 뭐 보관을 좀 잘못했다 그러고, 자, 박제상어가 썩어가자 상어를 다시 구해 허스트가, 작가가 썩은 상어를 새 것으로 교체하면 어떻겠냐는 논의가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작품을 바꾼다고? 다른 상어로? 근데 이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르누아르의 작품 위에 물감으로 다른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 그것을 르누아르의 작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박제상어를 최종 작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술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기존의 상어와 비슷한 상어를 교체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어를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교체하면서도, 이 상어 교체를 하면서도 작품이 팔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바로 예술 개념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개념 미술, 컨셉추얼 아트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현대 미술의 핵심이죠. 우리가 굉장히 까다롭게, 일반적인 대중이 까다롭게 받아들이는 개념 미술. 컨셉추얼 아트가 들어오면서 현대 미술은 아주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컨셉과 아이디어가 들어와서 전통적인 미적, 기술적, 물질적 이런 고려들과 함께 작가의 개념이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누구의 작품? 마르셀 디상. 작품 제목이 샘. 네, 레디메이드, 기성품을, 이미 있는 소변기를 미술관에 놓으면서 전시를 하면서 갑자기 이 소변기가 예술 작품이 되어버립니다. 요게 이제 컨셉추얼 아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르셀 디상은 다다이스트로 알려진 전위적인 작가죠. 아방가르드. 그래서
20세기 초 이 개념 미술이 폭발하면서 현대 미술의 경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박제상어도 개념 미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체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자, 여기에서 이 작가는 지금 가장 궁금한 것, 좋겠다. 이게 이제 좋다. 1200만 달러에 팔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죠.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받고 싶으니까. 근데 이걸 산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라는 겁니다. 몇 군데가 붙었는데 결국 이 작품은 그 당시에는 스티브 코엔이라는 인물에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 누굴까? 코엔은 현대미술 시장을 초고가 시장으로 몰아가는데 일조하고 있는 금융계의 대표적인 구매자다. 그는 미국 SAC 캐피탈 어드바이저의 오너로 헤지펀드의 기재로 알려져 있다. 좀 말이 긴데 그냥 금융계의 슈퍼리치다. 그래서 이분입니다. 스티브 코엔. 모자 보이시죠? 저거 NY 뉴욕 양키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뉴욕 매츠죠. 뉴욕 매츠의 구단주 스티브 코엔. 그러니까 이분은 미술품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야구단을 사버린 사람입니다. 야구단주 오너. 자, 한번 보시죠. 스티브 코엔. 2007년 그는 뉴욕 이스트햄튼의 2에이커에 달하는 침실 10개짜리 저택을 또 구입했다. 자, 2에이커, 1에이커가 축구장 크기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크기 둘에 달하는 땅에다가 침실 10개짜리 저택을 또 구입했다. 또가 중요합니다. 저택이 있는데 또 구입했다. 집을 사는 게 취미다? 이 집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스티븐 코엔, 뉴욕 매치의 구단주. 위에 소토, 뉴욕 매치의 우익수 맞죠?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몸값. 오타니 쇼헤이 아닙니다. 오타니 쇼헤이보다 더 높은 몸값을 이 소토가 받고 있고 이 돈을 이 스티븐 코엔이 낸다. 돈 내는데 손이 크다. 돈 뿌리고 있죠. 1200만 달러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많아야 할까? 계산을 해주는데요, 작가가. 그 당시에 돈의 기준입니다. 일주일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12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미안 허스트의 1200만 달러 박제상어는 껌값에 살 수 있다. 코로나를 지나고 미국의 유동성 달러가 확대되면서 아마 이분은 더 많은 지금 현재로는 더 큰 부자가 슈퍼리치가 되었을 겁니다. 자, 만약 박제상어가 미국으로 간다면 이는 뉴욕 현대미술관과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경쟁에서 뉴욕 미술관이 대승을 거두는 셈이었다. 결국 미국으로 간 거죠.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붙었는데 그 경쟁에서 졌다. 그래서 지금 자 현대미술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브랜드 두 곳이 나왔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왼편 여기 현대적인 모마라고 우리가 부르죠. 현대미술관 그리고 런던의 테이트 모던 현대미술관. 그래서 이 두 미술관이 경쟁적으로 작품을 사들이고 있다. 런던과 뉴욕이 현대미술을 이끄는데 여기에 이 두 미술관이 중요한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2006년에 찰스 사치 아까 이 박제상어를 내놓은 컬렉터가 USA Today라는 이름의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품만을 가지고 자기가 소유한 작품만을 가져와서 대규모 전시회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은 찰스 사치라는 브랜드를 알아보겠습니다. USA Today 전시회 포스터이고요. 여기 보이시죠? 사치 갤러리.
근데 로얄 아카데미 영국의 왕립 미술관을 끌고 들어와서 이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전시회에 나온 작품 중 하나이고요. 대규모 전시회였고 이렇게 브로셔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찰스 사치입니다. 이분은 직업적인 큐레이터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술관에 고위직책을 맡은 전문적인 미술 행정가도 아니다. 그럼 누구? 이 사람 뭘까? 자, 이 사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광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가. 이야기는 이 사람도 슈퍼리치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까 스티븐 코엔만큼은 아니지만 컬렉터,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입니다. 유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집해 놓은 작품을 아주 뻥튀기 쳐서 좀 불러서 미술시장에 다시 팔아서 큰 수익을 얻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데미안 허스트를 발탁했습니다. 데미안 허스트가 지금의 현대미술의 왕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데는 이 찰스 사치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게 세간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라빅이 나오죠. 중동계입니다. 이라크계. 그래서 사치 앤 사치라는 광고회사 운영하면서 아트 컬렉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더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YBA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대표적인 작가가 데미안 허스트, 트레이시 에민. 트레이시 에민 충격적이죠. 자신의 침실을 그대로 미술관에 가져와서 그 지저분한 침대와 뭐 이런 거 전시했던 여성입니다. 자, YBA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아주 유명해진 찰스 사치입니다. 컬렉터. 근데 이 전시 USA 투데이는 큰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로얄 아카데미를 데리고 왔고 전시에 나온 작품들이 너무 퇴폐적이거나 포르노적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사진이 보이시죠? 예, 현대미술이 좀 우리한테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아까 컨셉추얼 아트, 개념 미술 이야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선정적이다, 쇼킹하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죠. 자, 여기에 이제 현대미술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거래되는 것의 키 플레이어가 또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 언론들이라는 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론들, 예를 들면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이들이 지나칠 정도로 느껴지는 홍보성 기사를 이 USA 투데이 전시회에 대한 홍보 기사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들, 거대 언론들도 중요한 키 플레이어로 미술계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뭐 주제는 현대미술에 대한 환멸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플레이어가 등장하는데 그림 보시죠. 누군 것 같습니까? 미술품을 열심히 뜯어보고 있죠. 바로 비평가들입니다. 이들 비평가들이 또 여기에 키 플레이어로 등장해서 미술 작품, 현대미술 작품의 가격을 올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래서 노먼 로젠셀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상반된 전시, 한 사람은 칭찬하고 또 다른 사람도 혹평하고 뭐 이러면서 어쨌든 비평가들 역시 이 미술 작품의 가격을 올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그 벨벳 버즈소우라는 영화에서 보면 비평가의 역할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결론은 이렇습니다. 슈퍼부자들, 슈퍼리치들의 머니게임이다. 한 제리 솔츠라는 이 비평가는 현대 미술품 중 85%는 나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보이시죠? 해골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은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금액으로 또 팔려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For the love of God. 오마이 갓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갖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건 다이아몬드 박아놨는데, 그죠? 자, 현대미술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루이비통 핸드백, 이건 과연 미술품일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런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미술관, 굉장히 유명한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설명할 필요 없죠? 너무 유명해서. 이들이 이 두 권위 있는 미술관이 루이비통 핸드백을 전시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루이비통 핸드백도 미술품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흥미롭게도 빅토리아 앤 앨버트 미술관은 루이비통 핸드백을 디자인 작품, 이거는 이제 본격 미술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반면에 구겐하임 미술관은 미술 작품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서로 핸드백, 루이비통 핸드백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랐다. 그래서 눈에 익숙한 핸드백들이 보이시죠? 가방들. 공예품이죠. 이게 제가 미술 전문가분한테 들으니까 이게 미술품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술관에 있으면 미술품 맞다. 아주 심플하죠? 미술관에 있는 건 미술 작품입니다. 뭐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자, 여기에 또 하나의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경매회사입니다. 이들이 이제 미술품의 가격을 올리는데 현격한 역할을 하죠. 바로 크리스티와 소더비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 작품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인가 이런 것들을 은근히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품 가격을 올린다. 그래서 소더비와 크리스티 경매의 한 모습입니다. 영화가 있죠. 경매사를 다룬 작품 제목이, 영화 제목이 기억 안 나네. 찾아보십시오. 자, 뭐 요즘 계속 바뀌고 있어서 2018년 기록입니다. 크리스티 경매에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이 9,030만 달러, 뭐 1,019억 원. 사실 지금 환율이 높아져서 우리 지금 환율로 하면 한 1,300억 원? 엄청납니다. 아까 박재상어 120억, 170억이라 그랬잖아요. 그거에 한 거의 9배 되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이 작품입니다.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이 작품은 좋죠? 그런데 좋은데 데이비드 호크니 팬들이 뭐 국내에도 너무 많고 이 작품도 워낙 유명하고, 근데 과연 이 작품이 진짜 1,300억 원 이렇게 될까? 그렇게 비싸야 되는가?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어쨌든 앞서 이야기했던 슈퍼리치들의 머니게임이다. 그 결과로 나왔다. 그래서 소도비에서 그날 있었던 가장 비싼 작품이 바로 장 미셸 바스키아. 장 바스키아의 작품은 볼 때마다 이렇게 장난스러운 작품을 마치 아이가 그려놓은 듯한, 이것도 123억. 뭐 수수료도 이제 경매회사가 받는다 그러네요. 뭐 피카소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바스키아 하면, 그죠? 자, 아주 중요한 키 플레이어 중 역시 미술관들, 최고의 브랜드로 꼽히는 미술관 구겐하임입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전 세계에 많이 있죠. 근데 뉴욕이 본점이고 그 외에는 다 분점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뉴욕 메트로 시티의 한 랜드마크, 뉴욕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면 인상파들과 후기 인상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들, 마네, 모네, 드가 뭐 이런 사람들, 르누아르, 고갱, 그리고 현대미술들, 뭐
우리 지금 하고 있죠? 허스트, 데미안 허스트, 제프 쿤스 뭐 이런 사람들 작품도 볼 수 있고. 자, 여기에 이제 그 가고시안, 레리 가고시안, 아까 딜러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 박제상어의 화이트 큐브 갤러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미술관이라고 그러고 미니멀리즘 건물처럼 보이죠. 제가 뭐 잘 몰라도 요 미술관은 뭔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죠. 딱 보면 저쪽에 호텔 보이고, 예, 삼성 리움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요 사진 가져왔냐? 한국에서 현대미술계의 큰 손은 역시 슈퍼리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삼성 리움 미술관이다. 현대미술. 여기도 하나의 플레이어다. 손은 좀 작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뭐 삼성은 워낙 뭐 큰 재벌이라서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죠. 네, 뭐 음, 현대미술 쪽에 어떻게 하는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고, 어, 레리 가오시안, 가오시안 갤러리 대표이고, 이 사람이 아까 그 박재상어 딜러를 했다 그랬잖아요. 아트 리뷰라는 잡지가 선정한 세계 예술계를 움직이는 파워 100인 중 1위, 무려 1위라고 합니다. 레리 가고시안이 다루는 작품은 다 비싸집니다. 예, 브랜드, 레리 가고시안이란 이 사람 자체가 바로 브랜드다. 자, 현대미술계에서 적당한 부자가 구입할 수 있는 작품이 그리 많지 않다. 사회적 지위와 인정을 안겨주는 유명 현대미술 브랜드 작품 중 100만 파운드로 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운이 좋으면 그 금액으로 허스트 작품의 중간 크기 정도는 구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100만 파운드 정도는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내야 된다. 밑에 사진,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아보실 건데 람보르기니입니다. 슈퍼 부자들은 람보르기니를 타고 자랑하는 것을 천박한 짓으로 여긴다. 예, 그러면 뭘 타고, 뭘 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지 진짜 부자일까? 이들 슈퍼 부자들의 돈 자랑 이렇다고 합니다. 적어도 프랑스 남부에 별장 하나쯤은 있어야 위세를 떨 수 있다. 그것도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포도밭까지 달려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저죠. 액상 프로방스, 프로방스 그 지역 같죠. 지중해가 보이는 포도밭까지 있는 장원, 기족인 거죠, 뭐. 자, 결정적으로 그들의 부를 차별화하는 요소는 바로 미술품이다. 여기 이제 미술품이 등장. 왜 미술품이 이렇게 비싼 것에 거래되는가? 바로 슈퍼 부자들이 돈을 자랑할 때 쓰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거실벽에 눈에 확 띄는 데미안 허스트의 대형 다트 페인팅이 걸려 있어야 진정한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루이비통 가방, 람보르기니 차 이런 것으로는 부를 자랑하는 것은 천박한 짓이다. 데미안 허스트 그림 정도는 있어야지 돈 좀 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 알아보면서 그 별장에 저택에 도착해서 저 그림은 허스트의 그림이군요 라고 해야지 서로 기분이 좋다고 한다고 합니다. 데미안 허스트죠. 이분이 바로 1965년생입니다. 나이도 얼마 안 됐고 지금 사진은 굉장히 젊었을 때 찰사치에서 픽업되어서 승승장구하는 뭐 최고의 작가죠. 최고의 금액으로 팔리고 있는 제가 오늘 약간 허무한 이야기, 슈퍼리치들의 그 뭐랄까요? 돈 자랑? 돈 지랄? 이런 것들 좀 소개해 드렸는데 미술품이란 결국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경구가 바로 윌리엄 모리스, 공상적 사회주의자. 실제로 자신이 예술 작품을 만들기도 했던
이분, 이 공상적 사회주의자의 이분의 말을 잘 떠올립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아름다운 물건들에 둘러싸일 권리가 있다. 가난하든 부자이든. 이런 이야기겠죠. 저는 아름다움이 부자 슈퍼리치 독점 소유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대부분이 다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사실 뭐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요즘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폰이나 갤럭시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예전 기준으로 보면 아름답잖아요. 그 작은 것에 그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움을 보는 가치 기준,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윌리엄 모리스가 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마음에 들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우연히 윌리엄 모리스의 그 특별전을 공예미술 비엔날레에서 봤을 때 이 책 디자인 키즈의 시집이죠. 이런 것들 아름답게 한 거 마음에 들었습니다. 벽지들 밑에 카펫 뭐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슈퍼리치들의 머니게임이 돼버린 현대미술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데미안 허스트의 최근의 작품들을 살펴봤더니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데미안 허스트가 회화 앞에서 딱 봐도 벚꽃이죠? 그죠? 이 벚꽃을 그리는 데미안 허스트가 회화를 한다고? 자, 컨셉 슈얼 아트, 개념 미술이 아닌 완전히 구상으로 들어온 거죠. 전통적인 회화. 이게 제가 확인해 봤더니 코로나 시기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혼자서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을 때 어시스턴트, 조수를 두지 않고 데미안 허스트는 조수들 시켜서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팩토리, 마치 앤디 워홀처럼 이런 막 미술 작품을 찍어내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서 정말 물감을 들고 이런 회화 작품을 3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대형 회화 작품 이런 벚꽃나무들 107점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또 요게 까르티에 시계인가요? 까르티에 재단 까르티에라는 브랜드 그에서 기획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건 팬데믹 때 데미안 허스트가 혼자서 스튜디오에서 이런 대형 작품을 107작품이라 그렸다. 그래서 뭐 데미안 허스트의 이 작품들이 슈퍼 리치들의 놀잇감, 머니게임의 대상이 되어버린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작가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는 역시 변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허스트가 이 벚꽃 체리 블라썸을 버린 걸 두고 한 인터뷰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을 이해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책 읽는 토끼TV 현대미술 하이엔드 컬렉터들 이런 브랜드들이 모여서 벌이는 갤러리의 이야기를 은밀한 갤러리라는 책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11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책 읽는 토끼TV 은밀한 갤러리 소개해 드렸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